송감 토론 오늘은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 제조업의 위기 대응 방안과 기술 혁신 과제를 토론합니다. 02368에 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 대 전화 열려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푼 샵 9730, 우물정 9730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라디오 콩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 양금승 산업연구실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베이징 특파원을 지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분 패널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토론, 멋진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 제조업의 추격 실태와 현황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중국의 추격세가 매섭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의 추격 이런 얘기할 때는 이미 지났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우선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제조업의 위치 어느 정도 잘 차지하고 있는지 또 중국의 성장세는 어떤지 현재 상황이랄까요? 그런 걸 좀 분석하고 본격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금순 실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 좀 이제 보완하고 덧붙일 일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양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WTO와 UN 통계에 따르면 세계 수출 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제조 비상은 조금 상승했는데 이 중국의 빠른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에 한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2.7이었다면 네. 2015년에는 3.3으로 조금 상승했죠. 우리나라가요. 네, 그다음 제조업 그 부가가치 비율 같은 경우에도 2000년에 2.7에서 3.2로 조금 상승했는데 중국의 경우를 본다면 2000년에 수출 시장 점유율이 3.9에서 2015년 9월 현재 13.1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퍼센트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3.9%. 마켓시를 얘기하는 건데 예. 제조 부가가치 대비 비중도 2004년에 9.0에서 10년 만에 2013년도 23.5로 해서 약 2배 이상의 그 1위를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그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 65개 중에서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인 경우에는 한국인 경우에는 2007년도에 73개에서 계속 줄어들었다가 조금 올라갔는데 2013년도에는 65개 정도로 해서 세계 10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1위 품목이 2007년도에 1210개에서 2013년 1538개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지표만으로도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얼마만큼 급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그 얘기하신 게 참 그렇네요. 그죠? 세계 1위 품목이 우리는 6, 70개인데 중국은 1,500 이건 뭐 정말 비교 자체가 그러네 불허하네요. 그렇죠? 다른 분 좀 어떻게 또 말씀하실 보태실 말씀이시면 박희준 교수께서 예, 지금 뭐 그 중국 사실은 산업 기술력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예. 미창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이제 5개국 대상으로 해서 100개 분야, 120개 전략기술 관련된 순위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요. 미국을 이제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EU는 한 95.5%, 그리고 일본은 93.1%, 한국은 78.4%, 중국은 69.7%. 그러니까 미국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한국과 중국의 지금 기술 격차는 10이 되지가 않고요. 예. 요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연도수로 환산해 보면 미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지금 한 4.4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1.4년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와 EU라든가 미국 간의 기술 격차는 점점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중국과 우리 간의 기술 격차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많은 부분 응용 기술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가능한데 그 원천 기술 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많은 부분이 예.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격이라고 하면 이미 우습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은 단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 이제 그렇게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홍 교수께서는. 예. 일단 중국 인구가 13억이 넘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회사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것도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겠죠. 4천만 개입니다. 4천만 개. 예, 4천만 개. 그 많은 인력이 예.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세계 1위 나오는 것이 이때까지 오히려 예. 만시지탄이다 이런 느낌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예, 우리 이 위원께서도 좀 보태실 네. 말씀을 좀. 그 일본 쪽에서는 예. 약간 중국을 깎아내리는 예.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중국이 양적으로는 예. 확장했지만은 사실 중국에 수출하는 게 외작계 기업이 예. 굉장히 많고 예, 품질 문제도 품질도 네, 예. 문제가 또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제조업이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한다든지 이러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주로 외작계 기업이 주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 지금까지는 좀 빠르게 주격을 했지만은 앞으로 이노베이션을 한다 예. 했을 때 지금까지의 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의문점이 있고요. 예. 특히 그 일본에서 분석하는 게 그렇습니까? 네, 그런 의견이 많고 앞으로 질적으로 이게 뭐 정말 어떤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울 거다. 지금까지보다는 어렵다. 시간이 걸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것이고 또한 산업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산업이 예. 조금 격차가 좀 많은 편이고 우리와의 격차입니까? 아니면 일본과의 격차입니까? 일본이나 우리하고도 예. 격차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기술을 꾸준히 연구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좀 많지 않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자들이 쉽게 돈을 찾아가지고 이동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기술을 많이 모방을 해봤기 때문에 예. 카피가 굉장히 잘하는데 예. 카피 문화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이런 네. 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의원께서 보시기로는 일본의 그런 평가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까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약간 중국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혼재돼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중국이 새로운 혁신을 예. 이루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라는 거는 예. 부정할 수는 없고요. 선진국에서 개발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업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도 일본이나 선진국으로 따라잡는 게 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까지 당연히 그렇죠. 물론 우리도 OLED TV라든지 예. 새로운 분야로 개척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캐치업할 때 속도하고 자기가 개척할 때 속도가 좀 다를 수가 있고 또한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계획 경제고 예. 정부 주도고 지시와 통제 예.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주격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갈 수가 있는데 혁신이라는 게 좀 더 개방적이고 예. 자유로운 그러한 창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이제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좀 부분적으로 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방화시키고 좀 더 자유화시키고 그러한 속에서 경제도 유지가 되고 예. 혁신을 이루는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시는지. 예, 물론 이제 중국도 앞으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서 혁신을 위해서는 아마 그 창의적인 문화를 많이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데 비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관련 인재 양성입니다. 지금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이 중에 중국에서 최고의 명문대 한 2만 명문대 중에 공대에 2만 7천 명 정도 인구가 진학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5천만이죠. 거기다가 수재급인 3천 명은 일단 의대로 진학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 3천이 국내 어떤 명문 대학에 공대에 진학을 하는데 예. 일단 그 혁신, 기술 혁신을 위한 어떤 인적 자원을 봤을 때 지금 엄청난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고요. 2만 7천 명이 진학을 한다고요? 예, 그 대단한 인력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그 사회주의 체제가 이러한 인력들의 창의성을 어떻게 발현할 수 있을지 어떤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또 그 다음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예. 하여튼간에 관련 인력들은 참 엄청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가능성은 있다고 보죠. 충분히 창의와 예. 혁신도 가능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홍인표 예, 교수께서. 이 박사님 말씀에 좀 이렇게 첨언을 하고 싶은데 예. 사실은 중국은 뭡니까 대국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대국. 몸덩치가 크다. 그보다 오히려 강국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일본에서 지적한 것처럼 예. 중국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양보다는 질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뭐 중국 제조 2025라든가 이런 걸 내는 것도 제조 대국이 아니다. 제조 강국이 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현재로서 중국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양 실장께서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데 과거에 이제 저가 범용 제품 위주로 중국이 이제 세계 시장 부분을 많이 넓혀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3차 5개년 계획이 13-5 기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샤광 정책을 본다면 거기에서 본다면 이제 산업 고도화 쪽으로 가겠다. 또 하나 부분은 가공무역을 축소하겠다. 자기 스스로의 기술력 가지고 중국이 일어서겠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한국 그 제조업 주력 제조업하고 중국하고 대부분 경합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이제 중국이라는 경제에서 본다면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믹스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중국이 대부분 주력 산업은 이제 국유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애국 기업을 쉽게 M&A하거나 기술력을 따라잡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정석대로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을 해왔는데 중국은 이제 애국 기업을 쉽게 M&A해서 거기서 나온 모든 부분을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술력을 흡수해버리니까. 과거에 우리가 몇십 년 걸렸던 부분이 몇 년 차이로 지금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그래서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갈 수 있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따라서 기술을 모방해서 따라가려고 하던 그런 전략보다 아예 기술 자체를 그냥 M&A해서 회사 자체를 사버리는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나 다 얘기했지만 이 시점에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이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추격이란 말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 할 정도까지 급속히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이랄까요? 어떤 방법이랄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자유롭게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평 의원께서 전자산업에 관해서 중국이 주격이 발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전자산업에 관해서 자동차에 비해서 전자산업하고 자동차를 비교하면은 자동차는 모노즈쿠리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그 숙련된 노동력이 기초한 그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직 능력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전자산업의 경우에는 그 10년대에 들어오면서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됐고 예를 들면은 금융 모든 기계의 형태를 만드는 금융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디지털화되고 설계도나 이런 것들이 컴퓨터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묘한 가공의 그 강약을 손으로 직접 숙련된 사람이 조절을 안 하더라도 오토마틱하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동화된 것서 그걸 기초로 이제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자기기의 형태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모듈화가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이 관점을 가진 게 인건비가 저렴했고 모듈화에 빨리 적응을 했다. 그러한 제조업의 형태가 트렌드가 변했다는 것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철저하게 복사를 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현장에서 가면 보면은 자동차를 3D 스캐너로 철저하게 그 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부품이라든지 이런 형태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바꾸면서 그렇게 개발을 한다고도 하는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부품 업체들이 생겼어요. 네. 근데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부품이라든지 이러한 기반이 되는 서포팅 인더스트리, 부품이라든지 부품 협력 업체들이 협력 업체가 예, 예. 대규모로 생겼기 때문에 세계 공장이 중국에 집중하고 집중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고대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정부하고 네고시에이션 할 때 기술 달라 하면은 좀 어느 정도는 좀 허용해야 되는 그렇게요. 중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것들이 뭐 정부가 아무래도 잘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 다른 분들께서도 좀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예. 또 하나 좀 짚어볼 것이 예. 사실 최근에 그 국내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기업들의 입장에서 답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시장이 어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시장이 보일 때 기업들은 투자를 하게 되죠.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갑니다.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가 예, 버리는. 그러한 점이 굉장히 차이점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리 시장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가 그 새로운 산업을 진흥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무인기 드론 시장, 민간 드론 시장은 지금 중국이 한 7, 80%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그래요. 근데 사실 네. 무인기라든가 무인 자동차, 원격 진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시장도 커질 것이고 예. 또 관련 부가가치도 굉장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지금 사정을 보면 이런저런 관련 규제들로 인해서 여기에 기업들이 지금 과감한 투자를 해 나가기가 굉장히 좀 힘든 예. 그런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필요한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관련되는 시장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좀 관련되는 그러한 규제를 조금 과감히 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계속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하지만요.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예.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 같은 형태를 보이고요. 우리가 오히려 더 사회주의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불가사의 미스테리가 예.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를 하고 중국이 사회주의를 한 게 예, 맞습니다. 정말 역사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예. 게 철저한 장사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중국 규제는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자유롭게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론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예. 어떤 시장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들여다보면 예, 중국 규제가.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시장이 보일 듯하면 예.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그 정부가 움직여서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네. 또 그 관련된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어떤 지원 제도를 굉장히 좀 빨리 마련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발 빠르게 앞서간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네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응대하는 속도가 우리와는 아직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져서 예. 또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관련된 규제가 또 뭐 좀 완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참 뭐 한 가지 규제를 없애려면 또 그에 이해에 대한 관계 가진 사람이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어떤 이념적인 걸림돌도 많은데 중국은 그런 점에서 정부가 앞서간다 말씀이시고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외자 유치할 때는 뭐 아무나 좋다 해서 막 들어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이런 거는 또 이를테면 다 나가라고 그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은 뭐냐면은 외자 기업이라도 일단 첨단 기술이라든가 친환경 업종 이런 거는 또 이제 환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자 업종은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받고 또 이제 저 규제도 뭐냐면은 이것이 얘기가 된다. 새로운 산업으로 신성장 동력이다 하면은 정부에서 과감하게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규제를 안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시장을 선점해야 되겠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런 거고요. 예. 또 그리고 전자업종이나 이걸 IT 업종 이런 거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습니다. 인력도 많을 뿐만 아니고 네. 임금도 지금은 좀 많이 올랐지만 예전에는 임금이 값싸고 해서 그래서 지금 뭐 컴퓨터라든가 조립 분야에서 가지고 예. 뭐 예를 들어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이런 건 다 세계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런 것도 이제 맞물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하고 예, 양식장. 이제 그 중국하고의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굉장히 반기업 정서가 특히 반 대기업 정서가 강한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핀테크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인터넷 은행 아닙니까? 예. 보면 뭐 내일 모레 발표한다는 거죠. 곧? 그런 1차 부분들 선정자는. 보면은 이제 대기업 자본을 금산분리라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지금 그 재벌 대기업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산업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부분에 이제 이 원격 의료 진료 같은 경우에도 예. 외국에서는 상당 부분 뭐 오지라든가 아니면 가진 사람들 대상으로 얼마든지 의료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고 많은 진료를 범위를 넓힐 수 있고 의사들한테도 또 좋은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한국은 원격 의료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대형 병원들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 정도가 하기 때문에 계속 돈이 국회에서조차도 논의를 못 하고 있어요. 예.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먼저 선발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한국은 검토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예. 국회가 이제 국회 서비스업 산업 선진화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관광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예, 발전법도 이제 관광 의료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성장 동력이 하나인데 네. 이게 이제 뭐 발표를 못 하고 또 서비스 산업을 진행을 못한 부분인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당이 이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면 국가 경제의 흥미병멸환 아닙니까? 예. 돈을 많이 벌어오고 국가 부를 창출하게 되면 얼마든지 국가적으로 밀어주니까 예.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랑은 항상 틀린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산할법에서 기업들 그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도 기업경영 원사법에가 논의가 되고 있는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예. 이게 공급 과잉업체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는 대기업들조차도 영업이익이 떨어져가지고 구조조정을 겪는 기업이 많은데 이런 정상적인 기업들조차도 이게 얼마든지 자기가 구조조정을 해서 몸집을 줄이거나 예. 새로운 변신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조차도 현재 논란에 휩싸여 법을 통과 못하니까 예. 경쟁력을 갖추어야 될 기업들이 이런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모든 걸 정치 탓에 돌릴 수는 없지만 참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정말 누구나 절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 좋다는 건 아니겠지만 요즘에 외국에서 나오는 강연 같은 거 들어보면 얼마나 자신이 생겼는지 중국이 우리 체제가 낫다. 중국 소국의 민주주의보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 참 산업정책 쪽에서는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것이요. 예.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 신창타이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뉴 노멀인데 한국말로 풀어보면 새로운 정상 상태죠. 예. 그래서 금년 초에도 사실 중국 성장률이 한 7% 이를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나오는 예측이 한 6.9%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 통계는 좀 믿기 힘들죠. 예. 그래서 중국 통계는 그래서 성장률도 우리가 못 믿겠다. 예.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그럼 전력 사용량으로 가지고 한번 성장률을 추측해 보자라고 예. 해서 추측돼 나온 결과가 지금 3%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성장률은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그래도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을 갖고 여유를 갖는 이유가 사실 10% 성장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봤던 연 1천만 개의 일자리를 이 정도 지금 3%대로 실질 성장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 1천만 개의 예. 일자리를 중국이 지금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전과는 다른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예. 중국이 질적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네. 이제 중국 정부는 보고 있고 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신창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설비 투자와 수출로서 이제 성장을 주도했는데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제 도시화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하고 내수를 키우겠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9월 위기설이 왔습니다만은 그게 사실 중국의 위기설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예.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 진작시키려고 증시를 좀 일으켰는데 거기 이제 거품이 제거되면서 사실 위기설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구조조정이라는 거. 중국도 지금 이제 신창타이를 해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근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한계 기업 수도 엄청나고요. 대기업들도 지금 사업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구조조정에 실기를 하면 예. 이건 몇 년의 기술 격차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영원히 우리가 또 경쟁력을 잃는 그러니까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참 우려스러운 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잡지 못할 것을 오히려 우려할 수 있는 예,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좀 중국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품이나 소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그 중국이 거기서 이제 조립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아까 말씀하신 외자 기업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형태가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수출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수출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이 스스로 이제 소재나 부품을 자기들이 조달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또 일본에 비해서는 그런 핵심 부품이라든지 소재 산업 이건 또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일본과의 어떤 그 중국과 사이에 끼어서 어떤 좀 활로를 모색해야 되나요? 이집평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 네. 부품이나 소재 산업 이런 쪽. 네, 우리도 그동안 그 부품 분야를 강화하고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부품 소재로 예. 많이 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핵심이 되는 예. 분야에서 대일 의존도가 좀 높은 부분. 그러니까요. 네. LCD나 반도체를 우리가 개발하고 수출을 하고 일본 기업보다는 앞섰습니다만 네. 뭐 LCD에 들어가는 필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일본 기업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예. 부분도 있고 또한 그러한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는 부품 쪽에서는 많이 관점을 가졌습니다만 소재 부분에 지금 초점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핵심 소재를 개발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근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 기업이라든지 일본 기업의 그러한 제품을 분해하고 분석했습니다만은 소재와 같은 부분은 이제 성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재와 부품 기술을 결합한 일본 제품이 예. 지금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무라타 제작소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스마트폰 부품에 많이 들어가고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소재와 부품을 결합한 그러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일본은 엔고 과정에서 많이 산업이 도태가 되고 장기 불안에서 위기를 겪었고 예. 그 과정에서 일본 기업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특화를 하고 근데 네. 최근의 경우에는 엔저가 되더라도 쉽게 수출을 못 늘리지만은 일정한 비율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능력이 중요한 거는 산업이 변화할 때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에서 뭐 드론으로 만든다든지 예. 비행기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러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만약 산업을 다른 분야로 고도화시킬 때 뭐 과거의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부분 극상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새로운 산업으로 갈 때 다시 이제 비율이 낮아지는 그러한 악순환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예. 네, 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좀 그렇죠. 육성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예. 필요한 부분은 일본 거를 쓰거나 중국 거를 쓰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조금 문제점은 모든 걸 자기가 완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네. 이제 뭐 삼국에서 서로 분업을 하는 그런 효율적인 분업이 더 중요한 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한중일 삼국의 분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그 시사점일 수 있는데 예.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 글로벌성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가치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일본, 한국, 중국이에요. 예. 일본이 소재 부품 만들고 한국이 중간 제품 만들고 혹은 제품 설계를 해서 제품 조립은 이제 중국에서 하는. 그래서 뭐 한국, 일본, 중국이 다 위민 구조를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네. 이 가치사슬이 지금 해체 혹은 뭐 굉장히 구조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앞으로 제조업에서 앞으로 10년 내에는 부품 소재의 70%를 지금 국산화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국산화.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중국이 단지 이제 부품 소재 중간 제품을 조립하는 그런 제조업이 아니다라는 걸 선언을 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렇게 되면서 또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예. 거기를 보면 사실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TPP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TTP와 그리고 중국의 어떤 자립 경제를 갖추고 내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서 껴서 고립될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다는 것이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정말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일 텐데, 예, 홍인표 교수께서. 예, 그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것이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럴 때 중국에서 보기에는 이게 한국이 그 이럴 때 독일의 그 인더스트리 4.0을 갖다가 나름대로 벤치마킹 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네. 한국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 일단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갖다가 대기업이 손을 잡고 끌고 나간다. 이게 좀 신기하다.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문제는 기업이 앞장을 서고
그다음 정부는 뒤에 있다. 이게 이제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런 돌파구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그걸 갖다 강소기업, 소위 말하는 히든 챔피언을 갖다가 많이 배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죠. 그 관련해서 현재 국내 대기업들의 부품 조달 구조를 본다면 협력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10,00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협력사가 뭐 1차 같은 500개, 2차 밴드 같은 거는 1,000개, 10,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중소기업의 부품 경쟁력이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의 경쟁력으로 지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사들의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이제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을 하거나 또 부품을 개발을 할 때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성과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촉진하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는 게 부품 경쟁력을 높이고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좀 개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LG전자가 이제 차량 관련된 부품사로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처럼 꼭 LG전자가 뭐 테레비 만들고 또 장량고 만들고 이런 부분이 지났고 다른 기업의 다른 나라의 같은 부품사로서 하게 되면 경력 있는 제품이 얼마든지 갖춰지게 되면 세계에서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국내 협력사뿐만 아니고 글로벌 아웃소싱을 해서 플랫폼을 조성하거나 이런 부분이 결국 애플사 같은 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국부 창출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종래 그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국내 협력사도 좋고 외국 협력사도 좋고 우리가 글로벌하게 부품을 조달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기술력을 배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부품 산업이 발전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사실 스마트폰에서 뭐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점유율 자체에서는 뭐 수익률은 애플이 압도적이었지만 우리가 예전 조금만 거슬러 생각하면 우리가 뭐 우리 전자회사가 소니를 따라잡을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데서 따라잡았습니다. 그렇죠? 뭐 소니를 따라잡았는데 이젠 또 삼성전자가 뭐 샤오미 또 화웨이, 레노버 등의 지금 어떻겠습니까? 따라잡힐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거 정말 위기 아닙니까? 사실 뭐 지금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샤오미에게 뺏겼죠. 스마트폰에서요? 사실 삼성이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다가 이제 샤오미에게 1위 자리를 내줬는데요. 진짜 샤오미의 성장은 진짜 눈부십니다. 눈부시고요. 근데 재미있는 예전에 뭐 작은 실수만 했는데 대륙의 실수라고 이제 진짜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짝퉁 애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짝퉁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었고요. 좀 왜 샤오미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요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오미는 스마트폰을 만들어 팔면서도 우린 제조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팔기 전에 먼저 스마트폰을 운영할 수 있는 그 OS를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의 독자 OS인데요. 미유이라는 걸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 OS를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스마트폰을 팔지만 제조기업은 아니다. 스마트폰을 팔고 스마트폰을 운영할 수 있는 OS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앱을 팔고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를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성능은 삼성에서 만드는 휴대폰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가격은 지금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는 마진을 취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샤오미는 지금 온라인에서만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다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 유통 마진이 한 30에서 40%가 되는 데요. 그 부분을 5%로 줄여요. 그리고 아주 판매 방법도 기가 막힙니다. 소셜 마케팅, 소셜 커머스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한정된 수량을 갖다가 시장에 풀고 그래서 재고 관리 비용을 거의 제로로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재고 관리 비용, 유통 비용 이런 것들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갖다 놓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앞서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스마트폰에 필요한 OS를 개발하고 그 OS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OS 상에서
해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를 고민하지만 실제 스마트폰의 어떤 제조는 완전히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만 업체에 아웃소싱을 하고요. 예. 또 중국의 여타 업체에 아웃소싱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지금 단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어떤 일부 기능을 차별화해서 경쟁력을 가지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다음 이슈는 뭐냐면 카메라 지금 하나인데 듀얼 예. 카메라를 놓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배경을 초점으로 하는 거나 뭐 이제 인물을 초점으로 네, 하는 거. 네. 그 정도가 앞으로 차별화될 포인트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진 그 생태계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냐인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그 중국의 제조업의 추격, 우리의 위기를 얘기하지만 중국은 사실 제조업에 있어서 어떤 기술 격차를 줄이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의 틀을 바꾸고 어떤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예.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폰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부분에 그냥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뭐 샤오미가 뭐 가격은 싸지만 성능은 괜찮은 그 정도가 아니고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말 마케팅, 판매 전략 이런 예. 것에서 완전히 정말 혁신을 이루는 그런 그 새로운 어떤 기법을 개발하고 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죠? 예, 홍 교수님. 예, 그 샤오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문제는 샤오미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2의 샤오미, 제3의 샤오미가 있습니다. 이번 11월 10일이 그러니까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지 않습니까? 11월 11일. 예, 11월 지난번 11일. 그랬죠. 뭐 독신자의 날이라면서. 예, 맞습니다. 독신자의 날인데 예. 그 광군제라고 했는데 광군제. 예, 예. 그때 뭐냐면 샤오미가 매출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 할인 쿠폰을 막 남발해가지고 기호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라든가 아주 다른 경쟁 업체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고 예.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엄청나게 거죠. 치열해서, 네. 그러니까 샤오미도 걱정이지만 샤오미가 흔들린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제2의 샤오미, 제3의 샤오미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예. 저는 그 처음에 광군제 그러길래 저 군자를 잘 모르고 그게 뭐 독신 남성을 얘기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 무슨 뭐 몇 조 원이 갑자기 올랐다 그러길래 저는 광자가 미칠 광자인 줄 알았어요. 미칠 적 쇼핑하는 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독신자의 날인데 111. 어쨌든 뭐 예. 우리 저 양 실장께서도 네, 중국 전자산업의 이런 어떤 생태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차별화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왜냐하면 중국 그 제품하고 한국 제품이 여러 가지 형태로 비슷하게 따라오고 또 중국이 자기 자체적인 힘만 아니고 대만 업체 또 다른 업체 중국의 그 샤오미에 납품하는 것도 아마 우리 구름사가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의 기술력, 그다음에 제품의 사양, 그다음 제품의 가격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접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제품 그 자체보다는 예. 소비자의 마음을 뺏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별화 부분에 오히려 우리가 마케팅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 많이 할 텐데 네. 소니가 삼성에 따라잡힌 것 그리고 삼성이 어떻게 또 이제 중국 업체 어떻게 따라잡히느냐 그런 것들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 일본의 경우에는 예. 한국 기업에 먼저 당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스마트폰 산업이 붕괴되다시피 그러니까요. 한 부분이 예, 있고 예. 그 와중에 뭐 중국 기업이라든지 애플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애플이라고 하면은 중국제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스마트폰 수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일본의 네. 경우에. 근데 앞으로는 중국 브랜드가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 이게가 초점인데 일본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만큼 그렇게 힘을 주지는 못하고 있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네. 네. 선진 시장에서는 물론 중국에서 만들었던 그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러한 모델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위협적이지 못하는 부분은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때 우리 한국 기업도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마켓 시야를 넓히고 했던 게 예. 최근에는 좀 한일 관계도 좀 나빠지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현지의 특성에 맞는 근데 일본 시장이라는 게 특징이 좀 있거든요. 예. 그 일본 특유의 이제 그 화폐, 예. 전자화폐를 활용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특수한 이제 사양을 좀 맞추면서 좀 더 현지화 시켜서 하는 전략 그리고 AS만이라든지 아니면 신뢰선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하나의 인프라가 되고 예, 개인 예. 정보가 들어가고 그렇죠. 돈이 예.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그러한 이제 중국 기업이라고 하면은 좀 꺼리는 일본 사람들이 꺼리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는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예. 충족시키면서 뭐 좀 더 그러한 시장에 밀착하고 신뢰성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예. 그러한 사업 확장적인 전략을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 기업들이 인도라든지 네. 신흥시장 아프리카에 특히 활발하다 그러죠. 활발하고 예, 예. 굉장히 저렴한 모델로 들어가기 예, 때문에 예. 이러한 글로벌하게 시장 파이가 이쪽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도 대응할 것이 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지금 오늘 뭐 주제가 제조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잡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제조업만 따로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지난번 알리바바 같은 거 예. 아까 광고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엄청난 그 판매량도 문제지만 그거를 전혀 문제 없이 해낸 기술력 이게 더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제 뭐 제조업 얘기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려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아까 저 원격 의료도 잠깐 얘기하셨고 네. 최근에 중국에 그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났더니 스마트폰 하나면 거기 생활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중국에서 심지어는 무슨 이걸로 다 그냥 그 정도로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부분이 O2O 시장이거든요. 예.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사업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완전히 연계시켜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전에 뭐 알리바바라든가 포털 업체인 텐센트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샤오미 아까 예를 말씀드렸지만 샤오미도 사실 그 영역을 노리는 거예요. 오토 서비스의 플랫폼 장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장사가 아니고. 예, 스마트폰 일단 깔고 자기 스마트폰들을 구동시키는 OS 기반으로 마련된 플랫폼 에 놓고 그런 장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는 굉장히 그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삼성페이거든요. 예. 예, 삼성페이 왜냐하면 O2O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결제 시스템이에요. 결제 시스템이죠. 예.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을 팔고 스마트폰에 내재되어 있는 삼성페이를 활용해서 그런 O2O 시장의 어떤 플랫폼 사업을 앞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은산분리. 그러니까 그런 저런 규제 때문에 예, 사실은 삼성이 그쪽 산업에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국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 성장이 무궁무진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역시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좀 산업이 진흥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실 삼성 같은 정도의 지금 스마트폰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은. 맞습니다. 예. 제가 뭐 원격 의료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붙이자면요. 예.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중국처럼 인원이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아주 땅이 넓은 데는 안성맞춤이거든 원격 의료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과감하게 막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유선 전화 있지 않습니까? 예. 유선 전화가 굉장히 모자랐는데 중국에서는 갑자기 핸드폰이 나오면서 그냥 그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오히려 저 선 깔 거 없이 그냥 다 무선으로 해버리는 무선으로 거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은 이게 후발주자의 우세랄까? 후발주자의 장점을 갖다가 원래는 이게 안 좋은 거였는데 이 장점으로 바꾸는 그런 제조가 있습니다. 예. 그 원격 의료하고 이 디지털 헬스케어 예. 굉장히 좀 연관성이 많습니다. 좀 IT 관련 산업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방금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손목이 차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병원 쪽에 하게 되면 뭐 내방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은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활성화되고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게 보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 그럼 기업들이 거기 뛰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신수종 사업이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존의 주력 산업도 같이 고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안에서 모든 부분을 체크해서 뭐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언제 어디서나 현재는
전자 그 결제 시스템만 했지만 지금은 몸 상태를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 산업이 되거든요. 예, 그럼요. 그럼 그 자체가 이제 규격 산업 부분에 자동차라든가 전자라든가 얼마든지 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ICT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요즘 아마 많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샤오미에서 나온 그 밴드 이거 바로 스마트폰과 연동된 거 아닙니까? 그 정보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가서 거기서 정말 나중에 좀 말씀하신 대로 바로 병원에서 의사가 그걸 보고 뭐 다른 병원에 올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매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우린 지금 원격으로 떠든지만 지금 뭐 20년도 넘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죠. 정말 답답한 그런 노릇이고요. 뭐 바로 지금 중국도 전기차로 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고속철도 뭐 중국이 훨씬 늦게 했는데도 이미 아까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 뭐 카자흐스탄인가요? 어디하고 중국이 이렇게 했는데 참 어떤 답답한 노릇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원격 의료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많이 있는 거니까 다른 데다 한번 토론을 해보겠는데요. 예, 제가 또 미진한 부분은 후반부에 더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공감 토론,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중 기업 간 기술 격차가 줄어든 원인을 진단해보고 우리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박희준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양금승 산업연구실장,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 고려대 홍인표 교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핸드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중국 제품이 그 세계 시장에서 소비되는 수준을 보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게 그게 꼭 가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품질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제가 여행 갔을 때 많이 느꼈어요. 아, 우리나라는 금방 따라잡히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기술 투자를 조금 해서 뭔가 싼 걸로 중국 제품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뛰어난 기술로 승부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돼요. 위기의식은 많이 느껴지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도 보면은 중국에서 기술력도 많이 축적되어 있고 창의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평범하게서는 밀릴 수밖에 없고 뭔가 여러 가지 자원하고 경쟁했을 때 독특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철강 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철강 업체도 저희 쪽에 많이 따라오고 있고 저가 제품 같은 경우 중국에서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뭐 노동력이나 인프라 자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가 프리미엄, 올드 프리미엄 제품을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분야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시민들께서도 참 뭐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지금부터 청취자분들이 주신 의견 소개하고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문자로 주신 분들이네요. 휴대전화 뒷자리 9191번 쓰시는 분. 우리나라는 협소한 내수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죠. 급속히 성장했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중국의 추격을 논하기보다 추월의 시기를 상정하고 시기를 늦추거나 다른 방식의 경쟁 방법을 논의할 때라고 봅니다. 하셨고요. 콩 게시판으로 주신 박정남 청취자님 의견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조만간 한국을 쥐고 흔들 정도로 영향력이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 한중 FTA를 하게 되면 영향력을 더 발휘할 테죠.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지금보다 더 밀접하게 한국도 바로바로 영향을 겪게 될 겁니다. 하셨고요. 3000번 쓰시는 분. 규제가 있으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에서 규제는 분명 존재하는데 혜택은 찾을 수 없는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7281번 쓰시는 분. 중국만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중국이 인도와의 접근성으로 뭔가 인도 시장을 잘 이용하고 융합이라도 하는 날에는 우리는 경제 속국이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듭니다. 하셨고요. 6109번 쓰시는 분. 그나마 자동차 부문 기술 격차는 좀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친환경차, 그린카 이런 부분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봅니다.
현대 기아 자만하며 그린카 기술 개발 뒷전일 때 중국이 이를 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2103번 쓰시는 분, 삼성도 그렇고 철강 정유 모두 잘 나갈 때 자만하지 말고 연구개발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업 이익만 챙기고 투자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중국이야 독특한 체제로 국가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좀 지원하고 인센티브 주면 기업들도 좀 알아서 재투자하고 했어야 하는데 단기적 이익에만 매몰했던 방증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4521번 쓰시는 분, 서비스업이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강조되지만 우린 태생적으로 내수 한계 때문에 수출에 의존해야 하고 그러려면 제조업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맞으면서 세계 경제시장은 깨우친 바가 있습니다. 금융산업에 의존을 많이 했던 나라들은 이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제조업 경쟁력이 높았고 중요시했던 독일이나 중국 등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습니다. 경제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제조업 계속 연구해서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하셨고요. 6591번 쓰시는 분, 대기업 기술은 중국이 다 모방하고 카피하고 이미 잘 써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 기술 중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쟁력이 충분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키워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중국 제조업 기술력 추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내 산업계의 전략과 혁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KBS 공감토론. 토론에 참여하실 분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 대 전화와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그런 전략들 좀 함께 논의해 보죠. 아까 우리 홍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죠. 2025년까지 제조업 경쟁력을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제조업 대국이 아닌 제조업 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죠. 지난 5월에 중국 국무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전략을 보시면서 과연 성공할지 예측을 좀 해주시고요. 또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전망 함께 진단해 본다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중국 제조 2025 이거는 3단계로 이 사람들이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10년은 뭐냐니까 2025년이죠. 그때는 세계 제조업 강국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예. 그다음에 2035년 20년 뒤에 세계 제조업 그러니까 강국의 중간 대열에 합류하겠다. 네. 그다음 3단계가 뭐냐면은 30년 뒤에 2045년에는 세계 제조업 강국의 선두주자에 가겠다. 톱이 되겠다. 예, 그다음 2050년에는 이제 우리가 톱이 되겠다. 예. 이런 이제 굉장히 원대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예, 2050년. 네. 이게 왜냐하면 2050년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해거든요. 네. 이게 20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이 되는 100년.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49보다는 2050년을 갖다가 하나의 목표 연도로 잡아가지고 예. 여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나가자 이런 건데 그게 뭐냐니까 제조업의 대국이 아니고 제조업의 강국으로 바뀌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공할 것이냐? 이게 아주 원대한 계획인데 그죠? 예. 이제 성공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역시 구체적인 집행이 있어야 되고요. 말보다는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건데 예.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과학 연구 기술에 대해서 방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왜죠?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예. 정작 그 연구 투자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다고 그래요.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R&D 보면은 그리고 R&D의 비용 자체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인건비가 많아가지고 네. 정작 뭐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전문가들 얘기는
좀 더 확실하게 투자를 늘리면 성공을 할 수 있다. 기술 개발 투자를 늘려야 기술 개발 된다. 투자를 더 늘리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또 말씀하시죠. 예, 뭐 예, 지금 박교수 교수님. R&D 투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R&D 투자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투자액입니까 대비입니까? GDP 대비 비중을 보면요. 우리가 예, GDP 대비 비중이? 4.15%인데 지금 네. 세계 1위고요. 예. 근데 뭐 절대액으로 보면은 미국의 한 9분의 1 수준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일본과 중국에는 한 3분의 1 수준. 예. 그러니까 중국이 절대액에서는 우리보다 많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처럼 그 GDP 대비해서는 아직 중국이 조금 R&D 그 투자 수준이 아직은 조금 약하다고 예, 보여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M&A를 통해서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기술력도 획득하고 예. 그다음에 어떤 창의적인 문화에 대한 어떤 학습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왕서방의 공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납니다. 국내 기업에도 보면은요, 뭐 잘 아는 카카오나 뭐 CJ 게임즈 같은데 텐센트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해 있고요. 예. 얼마 전에 또 오래된 우리 중견 기업이었죠. 아가방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에 또 인수합병이 됐고요. 예. 볼보, 뭐 IBM, PC 부분, 모토로라, 위버 이런 뭐 전방위적으로 세계 각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중국 예. 기업들의 지금 뭐 투자가 이어지면서 근데 이게 또 맞물리는 것이 뭐냐면요. 이전에는 그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 해외 투자할 때 그 승인액이 예. 1억 불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액수가. 근데 네. 최근에 그게 이제 10억 불로 늘어났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중국 내에 외환 보유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 돈이 잘못해서 중국 내에 풀려버리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로서는 궁여지책으로 예. 이러한 제도를 갖다가 개선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그 중국 기업들의 M&A를 통한 기술 획득과 맞물리면서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연개발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앞선 기술들 가진 회사를 그냥 아예 사버리는 예, 그런 형태로 그렇죠. 지금 가고 예, 있군요. 그러니까. 예. 예, 뭐 한번 또 네, 그 양 중국이 실장 교수.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2025 2025 예, 기술 제조 강국. 예. 정책을 내는 배경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국 그 경제 성장률이 과거 10%대에서 이제 6% 정도로 이제 떨어진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세계 공장으로서의 과거에 그런 역할을 해서 굴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의 두드러진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을 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08년 대비 한국하고 인건비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의 인건비 한 25% 미만이었던 인건비가 현재는 매년 한 13.7% 정도를 2008년도 이후에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37%를 넘어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그 염가의 어떤 노동력을 가지고 개발을 했던 어떤 과거의 그 중국 경제 성장률 패턴 갖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산업 구조 고도화 정책을 해서 이제 제조업 정도로 하겠다는 부분인데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동남아라든가 인도로 자꾸 이제 한국 기업들도 이전을 하게 되고 하다 예,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장률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탈바꿈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마 2025 제조 플랜인데 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이제 제조 플랜 중에서 10대 주력 육성 산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하고 겹칩니다. 예. 이게 이제 큰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10대 뭐 10대 산업이 이제 차세대 정보 기술 산업이라든가 예. 또 신소재 산업이라든가 항공우주 산업이라든가 예. 우리가 나갈 디지털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과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좀 많이 좀 중국은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해서 치고 나가기 때문에 예. 중국 경제를 담보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뭐 하나 정책 하려고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국으로서 답답할 현실입니다. 예, 이지평 네. 교수. 예. 그 중국의 이런 제조업 강국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네, 최근에 중국의 예. 수출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네. 아닙니까? 중국 자체 중국 수출이, 자체에서 중국이 수출하는 걸 네. 일부러 예.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둔화되고 그런 있는 있죠. 예, 그런 예. 측면이 있어서 물론 중국이 간점이 있습니다만은 인건비가 높아졌다.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도 예. 왔고 그런 걸 보면은 최근에는 특히 디프레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낮은 단계지만은 일본의 장기 불안 초기와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세계의 강국이 되고 이제 세계를 주도하고 일본도 한때는 미국으로 추월을 한다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쪼그라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경제 구조가 디프레 상태로 빠지고 이제 악순환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세수도 늘어나지 않고 네.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지금까지는 수출을 뭐 한 20% 30% 늘어나고 성장이 10% 이러했던 것이 선순환이 있고 투자도 하고 했는데 예.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이제 재원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안전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또한 하나는 이미 중국이 거대해졌기 때문에 예. 또 정치적으로도 강하게 나가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중국에는 기술을 주는데 굉장히 인색해지고 있고 예. 그 미국에서 뭐 회사 인수란 걸 뭐 만든다고 맡기도 해도 했죠. 했죠. 맡기도 했죠. 예.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휘토류라는 예. 특수한 소재의 가공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첨단 제품에 들어가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휘토류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의 일본 기업이 오라 해서 그 기술을 가리키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본 기업이 이거는 줄 수가 없다 해서 안 갔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클리어해야 되는데 M&A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M&A라는 게 M&A 예.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랑 결합되고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마켓 배리어를 빗도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시너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뭐 레노버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또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계속적인 어떤 재원 조달하고 자체 기술이 어느 정도 있어야 M&A도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가 중요한데 아까 청취자분들께서 그러셨죠. 한 분이 이제는 뭐 다른 방식의 경쟁 방법을 좀 논의할 때가 아닌가. 자꾸 추격을 두려워한다든가 뭐 이게 추격을 논의하기보다는 중국이 그런 것을 상정하고 이제는 뭐 거대 국가 정말 아니면 뭐 강국이 된다를 상정하고 우리는 그럼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일단 제조업에 좀 중심을 맞춰서 본다면 예, 사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특히 떨어지는 게 좀 과학기술, 원천기술 분야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기업들의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최근 와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세수 확대가 뭐 여의치 않으면서 R&D 관련 예산이 굉장히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정부의 R&D 투자 대부분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큰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사실 쉽지 않은 지금 환경이고요. 우리 지금 그런 얘기는 꼭 노벨상 때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예,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또 지나면 또 그냥 그만. 저희도 뭐 대학에 있지만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6개월 안에 1년 안에 관련 논문들을 써내야 되는 것이지 진짜 시장을 만들어내고 어떤 획기적인 혁신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는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어떤 R&D 투자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 저는 조금 전에 그 소개해 주신 한 시청자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대기업에만 지금 바라볼 것이야. 삼성이 다음에 어떤 먹거리를 찾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근데 의외로 중소 중견기업 중에 시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가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기업들이 기술 개발부터 시장화까지 모두 혼자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강소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우리 좀 뭐 국내 대기업들이 해주면 어떨까? 중소 중견기업과 상생도 하면서 사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모든 사업을 이렇게 시도해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중소기업들이 앞에서 하게 해주고 그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투자를 해주고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의 역할도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홍 교수께서. 우리 제 생각에는 뭐 얼마 전에 언론기관에서도 뭐 일단 보도도 하고 있지만 뭐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는 뭐 메이드 바이 코리아로 해가지고. 그건 어떤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 해외 공장에서 한국 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개발, 설계 이런 핵심 분야는 한국에 남기고요. 예. 나머지는 다 외국에 나가서 이제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연구기관에서 이제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예. 오히려 이런 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예. 지금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양론이 있습니다. 예. 일단 국내 산업이 완전히 공동화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일자리 요즘 얼마나 그렇죠.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고.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대로 앉아서 그냥 당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패러다임을 바꾸려면은 이런 식의 한번 이게 이제 뭐 나름대로 공감대를 갖다 형성한다든가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는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플이 마치 그렇게 좀 생산하는 거죠. 자기는 기획하고 예. 뭐 저기 핵심 기술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저 아웃소싱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전략? 그런 전략을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죠. 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로도 대부분 해외 현지에 많은 공장이 나가 있고 나가 있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출의 대부분을 90% 이상을 해외 공장에서 예. 수입하고 베트남에도 뭐 엄청난 공장을 맞습니다. 만들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국내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해외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국내는 누가 일하느냐. 노인들만 남아 있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R&D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예.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있게 만들어주는가.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투자를 할 거고 또 하나 부분은 단기 성과주의에 굉장히 한국이 많이 시스템이 몰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평가를 받다 보니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R&D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코스트 때문에 상당 오랫동안 좀 이게 투자를 해서 그거에 예. 나타나고 이런 부분인데 너무 조급하는 거 아니냐. 조금 좀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봐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R&D 투자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업도 높고 국가도 높고 아까 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높은 부분인데 그러나 절대 규모를 잡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업 문화를 조금 더 좀 오래 가는 문화로 좀 바꿀 수 있는 것이 장기적인 플랜에서 상당 부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 아니냐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내 기업 환경이 좋고 투자 환경이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게 되면 예. 국내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서 모든 국민이 혼인 일자리가 돼가지고 제조업 강국을 일치게 되면 아마 일본이라든가 한국이 하고 싶다고 하면 얼마든지 중국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이지평 의원께서는 어떤 전략을 좀 제시하시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이 예. 국내에 남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문제지만은 국가 차원에서 뭐 기업이 나가도 된다 이렇게 예. 하면은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산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끊임없이 이제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사업 환경, 제조업이 변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다만 모든 제조업이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부가가치가 남지 않고 해봤자 우리나라 사람도 취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은 밖으로 나갈 수가 있고 예. 특히 최근에는 중국으로 많이 나가면서 수출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 나갔죠. 이렇게 네. 해서 많이 나가게 되고. 네, 그게 사이클이 중국이 이제 해외로 수출, 세계로 수출을 하는 부분이 약해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하고 중국 고점에 수출을 하는 그러한 사이클이 약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고점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예. 최근의 경우에는 베트남에 삼성전자나 LG 전자도 많이 들어가면서 나왔더라고요. 나타난 현상은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일본으로 능가하고 예. 우리나라 3위의 수출 강국이 산대국이 됐습니다. 네, 베트남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으로 베트남에 이전을 하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물론 베트남이 작기 때문에 중국으로 대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은 예. 중국의 구조 변화 제조 강국에서 범연품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예. 해외 고점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 뭐 LG로 말씀드리면은 LCD는 중국에 가지만은 OLED 차세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막 10조 이상 투자를 한다든지 예. 뭐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제조와 기획과 그 기술개발 연구를 하나의 모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기업 차원에서 이노베이션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의 씨앗을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차세대가 되는 부분은 여기서 가지고 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제조업이 이미 서비스화됐습니다. 굉장히 연구 개발이 집중되고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그러한 주변 서비스적인 제조업을 앞으로 키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초등교육 때부터 계속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제 프로그래밍 못하면은 앞으로는 읽고 쓰기도 못한다 이런 차원으로 많이 선진국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연구개발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희들도 그런 좀 귀담아 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물론 성과를 평가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어떤 어디죠 약품 회사 하나가 뭐 4조 원짜리 뭐 계약을 체결했다니까 뭐 그 성과를 보고 와 하지만 그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자칫하면 그냥말로 아무 성과 없는 그냥 날린 돈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오늘 제조업을 잡은 이유가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 비중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금융, 의료, 법률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조업에 탄탄한 배경이 있어야만 어떤 위기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금융도 이제 그런 쪽에 바탕을 두고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왜 다시 제조업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까 이제 중국도 제조업 강국 2050년까지인가요? 여기서 톱이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런 야심찬 플랜을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요. 지금 어차피 이제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면 꾸준하게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소득 수준을 유지해주는 게 필요한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페이스북이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기업 가치는 비슷하지만 삼성전자의 정규직만 본부의 일자리 직원 수가 10만 명이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량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래서 제조업을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어려움에 직면한 제조업에 타제하기 위한 방법이 아까 메이드 바이 코리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지금 우리가 다자간 무형협정 이거를 좀 고려해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가 그 생산 시설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자간 협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원산자 규정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어도 그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TTP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자간 무형협정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메이드 바이 코리아를 우리가 어떤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도구로 삼을 때에도 어떤 손해를 보지 않고 접근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왜 제조업인가 다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예전에 벤처붐이 있을 때 그 지식 기반 사회를 해가지고 그 제조업 부분이 그때 상당 부분 좀 등하시하는 부분이 좀 큰 풍조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왜 그럴까? 지식 기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통 굴뚝 산업이 없다면 누가 물건을 팔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누가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을 한다 보면 결국에는 기반이 형성하기 때문에 누가 물건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출되기 때문에 파생되기 때문에 기반이 없는 사회에는 이제 침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이 제조업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금융과 이렇게 일부 특수한 바이오하고 몇 개뿐만 아니고 제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국에는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금융 서비스 부분을 물론 거기서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그래도 제조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제조 분야를 어떤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또 신성장 동력 주력 산업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기존 제조업은 이제 아까 같이 얘기했지만 비용부가 안 되니까 선진국형으로 가서 이제 새로운 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고 또 새로운 또 제조업 분야를 만들어내자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조업이 기반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부분이 뒤따른 거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본말이 전두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예. 아까 우리 이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게 이제 바로 이제 서비스와 연결된 제조업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우리도 서비스업이 고도화를 이루면서 아까 근데 부가치 낮은 것은 외국으로 보내지만 결국 더 프리미엄 제품이랄까 그런 쪽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네, 뭐 미국이나 예. 독일, 일본의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 제조업을 많이 강조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 다 돌아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지금. 근데 미국을 보면은 IT 강국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IT 강국이지만은 IT가 적용되는 분야가 PC, 컴퓨터 세상으로 있다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예, 모바일로 갔죠. 그리고 이래서. 자동차로 가고 그리고 이제 TV에도 가고 하우스 전체 아니면은 인프라 전체 예. 이렇게 이제 모든 제조업과 아니면은 인프라가 혁신이 되는 그러한 사회 IoT 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IT의 흐름을 놓치면은 미국도 지금 IT 강국이지만 IT와 관련된 패권이 제조업에서 형태가 변하면서 거꾸로 네. 서비스업이 강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오히려 공격적으로 제조업에도 IT를 접목시켜서 오히려 다시 제조업의 패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공격이면서 방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IT 분야에서는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도 있고 예. 따라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규격에 맞서면서 독일 기업 전체로 IT 규격화를 이제 정하면서 이제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예. 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독일의 전략이 하나의 방어적인 자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독일이 그렇게 나가니까 일본도 제조업 강국이고 그렇게 되면 독일이나 미국에게 제조업을 뺏기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일본이 장기 플랜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드론에 대한 규제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굉장히 빨리빨리 오히려 우리보다 빠르게 그렇습니까?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네. 물론 중국도 빠르지만은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로봇이 예. 앞으로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지만은 로봇이 산업을 대체하고 사회를 이끌어간다. 예. 그리고 제조업의 패권이 중국이나 뭐 신흥국에 넘어갔지만은 다시 IoT, IT로 무장되고 예, 예. 로봇이 활동하게 되면은 다시 선진국으로 경쟁력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로봇 강국이죠. 네. 예, 예, 예. 어떻습니까? 우리 예. 홍 교수께서. 일단 먼저 로봇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더 예, 붙이자면요. 말씀하시죠. 예. 로봇은 지금 오히려 중국이 세계 아주 최대 강국입니다. 그렇습니까? 시장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까 중국 제조 2025에서 10대 중점 분야에 네. 그 로봇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그 1인당 산업용 로봇 대수가 자기들은 한 20대인데 한국이 430대다. 네. 한국을 따라잡아야 된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절대수에서는 중국이 최고라는 얘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비율량은 우리가 제일 더 많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왜 제조업이냐. 예. 그거는 뭐 아까 어떤 청취자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예. 역시 금융보다는 제조업. 제조업 역시 기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진 거고요. 예. 또 중국 제조 2025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화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그 단순하게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 고객의 취향을 갖다가 반영해 가지고 만드는 일종 개성화된 예. 이런 생산을 하겠다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자동차 전체가 이제 전자제품화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거처럼 제조업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이라든지 또 IT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이 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겠죠. 우리가 이제 중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조업과 중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늘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뭐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이 중국이 약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이제 대국으로 가서 강국으로 가는 게 대세라면
어떻습니까? 중국의 어떤 힘과 성장세 이걸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이 이제 그러셨죠. 얘기하는데 뭐 거인과 그 경쟁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버리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그 거인의 걸음을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과 제조업이라는 두 가지 이게 좀 화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중국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국의 과실도 우리 과실을 많이 딴다면 중국이 우리가 그걸 좀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예. 중국의 뭐 신사를 우리가 많이 졌죠, 그동안에. 예. 우리가 이렇게 물가가 안정적인 거는 다 중국에 뭐 값싼 물건이 들어와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중국을 갖다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25%가 지금 사실 중국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중국에서 둔화되고 있어서 그렇지. 둔화되고 있어서 이제 문제지. 또 아니면 너무 중국한테 너무 의존도가 너무 심해서 이제 이게 문제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을 갖다가 뭐 하나의 그 시장,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집중과 선택, 우리가 자신 있는 분야만 해야지 아무거나 이렇게 맞붙었다가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게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서 인터넷 관리 감독하는 그러니까 일종 중국의 정부 부처를 갔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그 학교 강당 같은데 수백 명 앉아서 그걸 감시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사이버 전쟁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물량 크기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그렇죠. 박 교수께서도 우리가 중국에 좀 어떻게 그 어깨에 얹혀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도는 지금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고 고소성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등에 업고 인도 진출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중국이 이제 수출에서 내수 쪽으로 중심축으로 옮길 만큼 아마 굉장히 다양한 욕구가 폭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문화 수준도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문화 상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아주 고가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을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노려봐야 되죠.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좀 우리 정부 사전 규제하지 말고요.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당구는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사후 제재 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해주고 시장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땐 다시 시장에 발붙이 못하도록 이렇게 좀 우리 규제를 운영하는 방안이 좀 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규제 혁파. 규제 개혁. 사후 책임은 확실하게 지되 사전 규제는 조금 많이 좀 낮춰주자 이런 말씀. 그것도 참 오래 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신 건데 아직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중국 정책이 이제 내수화 정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수 시장을 육성하겠다. 중국 현지에 있는 기업들 육성하겠다. 중간재 제품을 없애겠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호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드 포 차이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메이드 포 차이나. 차이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진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들이 아마 진출 전략을 싸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운전 중에 말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하는 형태는 이제 더 이상 안 통하기 때문에 현재 아마 많은 부품 회사를 설립해서 또 거기서 최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중국 현지에 가서 중국의 소비자들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소비재를 직접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부 기업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통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인사이드 그런 사출 전략 때문에 우리가 IT라든가 반도체 이렇게 확실하게 우위가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높여주고 또 중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 항공 우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 협력을 높여서 우리가 같이 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올림픽에서 체육 금메달 따는 것처럼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따라잡고 우리가 못하는 잘하는 부분을 더 하고 해야 우리가 금메달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하나 부분은 이 TPP 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이 이제 상당부 우리 한국을 견제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TPP를 중국과 손을 잡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중국과 우리 손을 잡아서 TPP를 같이 하게 되면 같은 어떤 협력적 동반 체제를 구축한다면 오히려 중국의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제조업 위치가 공고해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품을 많이 만든다 손치더라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손해 본다면 안 팔리는 게 결국에 한국의 그 수출 경쟁이 떨어진 부분이 예. 경쟁력이 낙하점도 있지만 어떤 환율이라든가 또 이런 관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예. 그런 부분 아마 중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중국의 정책에 맞춰서 국내 기업들이 국내 정책도 많은 부분 같이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예, 중국의 사정과 정책을 잘 분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예, 이지평 교수님. 네. 물론 소비재가 중요하지만은 예. 그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우리가 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고 또한 한 가지는 이제 중국에서 인프라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물, 안전한 공기 예.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인프라 자체가 그린화되고 또 전기 자동차가 다니게 되는 예. 그러한 차세대형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산업에 대한 산업협력, 예. 규제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규격, 예. IT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서로 경쟁을 하지만은 그 새로운 시장으로 같이 개척하는 예. 그러한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띤 토론으로 새로운 내일을 그립니다. KBS 공감 토론,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전화 좀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서울에 사는 최수옥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리고 말씀하시죠. 예, 잘 듣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는 이제 다른 자원이 없는데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과거에 그 7, 80년대 기능 올림픽 때 출전하면은 우리가 항상 최첨단에 사가지고 그때도 뭐 예, 1등 했죠 항상. 퍼레이드까지 하고 그랬는데 종합 우승하고요. 예, 예. 우리가 그만큼 우수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썩히면 안 되잖아요. 네네. 이거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 같은 그 과기대를 지금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의사 예. 또는 변호사 이쪽으로 유입하지 말고 예. 과학도를 많이 양성을 해서 우리 기술 지금 모든 기업들이 예. 완전히 자기 기술에 안주하지 말고 예. 분해 개발을 하고 또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걸 말씀입니다.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 바로 그 우수 인력을 개발시켜주고 예. 거기에 충분한 대접을 해줘야 돼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우수 인력이 과학기술계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말씀이셨고요. 다음 전화 또 받아보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신 누구십니까? 예, 서울에 사는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시죠. 예, 정부와 여당은 한중 FTA 비준 동의 안 하면 예. 하루에 45억 원씩 손해라고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데요. 예. 수입 시장이 개방돼서 손실이 생기는 건 왜 계산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또 중국은 비관세 장벽이 너무 높아서 네. 관세가 철폐돼도 생각만큼 수출 중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저는 국내 제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오늘 나오신 패널 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한국 FTA 정말 우리에게 득인가요? 한중 그리고, FTA. 예. 예, 면밀한 예. 검토 없이 이 예, FTA를 비준 동의 밀어붙이는 게 예. 옳은 건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도 여기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좀 있고, 저희 방송에서도. 예, 하여튼 뭐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벌써 이렇게 열띤 토론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토론 정리하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정부에 당부할 내용이 있다면 정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취자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간단히 좀 말씀하실 수 있다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박희준 교수님 먼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 시청자분 질문에 좀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면요. 예, 한중 FTA 꼭 해야 되냐? 예, 한중 FTA 꼭 해야 되냐? 뭐 정부에서도 많은 손익 계산을 해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또 손해를 볼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제조업이 중국 진출하는데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다자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결을 안 하게 되면 중일 간의 무역에서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접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양금술장께서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한국 그 스포츠 중에서 양궁하고 골프, 여자 골프를 얘기를 합니다. 예. 세계적으로 지금 휩쓸고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잘하죠. 예. 이게 결국에 내부 경쟁이 강하기 때문에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연수 배운 게 아니고 국내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수준의 체력을 배양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내에서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제조업의 기반을 육성시키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좀 풀어서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이 또 기업 환경을 좋게 하는 부분이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아쉬운 것은 한국이 외국에 나가는 아웃워드 그 FTI가 인워드 FTI보다 더 많다. 2배 정도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 혁파 말씀하셨고요. 이지평 의원께서도요. 네. 이제는 우리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어떤 산업이 유망했다라는 부분은 사전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개방적인 마인드 그리고 기득권으로 어떨 때는 버리고 새로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 관점하고 IT 관점을 결합을 하고 새로운 시대에 제조업의 혁신에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린 혁명이라든지 헬스케어 이러한 부분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교수께서도요. 그 우리가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중국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과 경쟁하기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서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국가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대1로 전략이라든가 이를 갖다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을 갖다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너무 무시하지도 말라는 거고요. 중국의 몸덩치만 보면 상당히 겁이 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또 아킬레스건도 많고 하니까 제대로 보고 우리는 물량으로 싸우지 말고 집중과 선택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기술력 추격이 가속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해봤고요. 더불어 우리 산업과 수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모색해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양금승 산업연구실장,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수석연구위원, 고려대 홍인표 연구교수, 오늘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공감토론 순서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 현안과 쟁점을 분석하는 KBS 공감토론 주간정치 포커스. 다음 주 월요일 순서에는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전국 이후 정기국회 여야 갈등 상황 진단해보고요. 집회 시위 활동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에 발의된 폭면금지법, 또 국정교과서 필진 비공개 논란 등의 여러 가지 정치 현안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2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공감토론 진행의 노동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